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19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 보수의 여전사에서 홍준표 캠퍼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막 영입되신 이현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전에 부산시장 선거에 나오셨을 때, 경선 때 한번 여기 송국근 혼ser 한번 출연을 하셨죠. 벌써 1년쯤 된 것 같아요. 예, 1년 됐죠. 네. 네. 보수의 여전사, 네. 그 명칭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그게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또, 사실은 좀 무색한데 이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유의 여전사를 더 좋아하는데. 자유의 여전사. 근데 우리 당 분들은 보수의 여전사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의 캐릭터와 좀 케미가 맞는 것 같아요. 보수의 여전사, 보수의 여전사. 네. 그런데, 네, 그렇죠. 그분은 보수의 전사. 예전에 이제 보수의 전사셨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좀 노련해지시고 약간 느긋해지신 감이 있는데 사실 젊었을 때 보면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때는 저도 젊었을 때 처음에 초선 때부터 제가 취재를 해왔어요. 초선 때도 알고 잘 하는데. 아시겠네요. 네. 그때는 많이 날아갔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마 이현주 의원 정도 되면은 윤석열 캠프에서도 많이 제안이 왔을 텐데 제안이 왔었죠. 왔었죠. 그런데 여기 선택하신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본선 경쟁력이 뛰어난가? 윤석열 후보하고 식사도 하고요. 예. 네, 또 제안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제로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죠. 네,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서 좀 유리한 것도 있고요. 사실은 모르니까 이제 감춰지는 부분. 네, 그렇죠. 모르면 또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확실히 잘 안 서서 저 부탁하시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좀 시간 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좀 지켜봤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당선 가능성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럼요.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도울 이유는 없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제안을 처음에 윤석열 후보한테 받았을 때는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홍준표 후보를 제가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제가 캠프를 갈 거냐 말 거냐. 그냥 중립을 지키고 밖에서 그냥 응원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캠프에 몸을 담을 거냐. 요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켜보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엄청나게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온 거죠. 그 사이에. 치고 올라오면서 양강구도가 형성이 돼버렸고 대안이 생겼죠. 사실은 대안이 생긴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놓고 이제 오히려 저는 지켜보게 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후보가 죄송한 얘기인데 이번에 후보가 돼서는 좀 곤란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일단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토론회 때 모습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인데요. 사실 어떤 지식, 아는 게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거라는 게, 아는 게 좀 없다. 예를 들면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경제면에서 아는 게 좀 없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정치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소야대죠, 여소야대. 그래서 심판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어떻게 형사처벌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 큰 소리 치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재명 감옥 보낸다는 이야기도 했죠. 그게. 내가 대통령 되면 이재명 감옥 간다고. 제가 볼 때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오히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예. 저는 그렇게 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민주당이 180석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네, 그렇죠.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네네. 네, 그럼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결국 그 이야기네. 그래서 일단 심판조차도 제대로 못한다. 민주당이 아주 절대적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때로는 압박하면서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력이 현재 못 미친다. 그래서 180대 100 상황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가 많은 거 보십시오. 네. 지금 국민의힘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네, 답답하시죠? 어제도 답답했죠. 답답하시죠? 지금 약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숫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독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약세의 숫자도 작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이 강요들 이런 어떤 정부만 중심이 돼서 이걸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역량이 절대적이에요, 상황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고도의 노련한 정치력이 없으면 아주 한 발자국도 못 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고사하고 그냥 거꾸로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많고 큰 소리만 빵빵 치다가 힘들 텐데 이게 이제 국민의 또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이런 이제 전국에서는 국민의 지지라는 거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야 이게 됩니다. 사실은 뭐 우리 지지 죄송하지만 60, 70대 기존 전통적인 보수층 가지고는 힘들고요. 요즘도 여론전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온라인이 싸우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2030, 40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아니면 이거 통과를 못 해요. 근데 그건 홍준표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되고 나서도 그렇죠. 일단 2030, 40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불안하다는 게 국정 운영, 대통령 되고 나서 국정 운영이 불안해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선에 가도 이게 이재명 후보가요 상당히 이제 과거 MB하고 캐릭터가 비슷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MB보다는 좀 더 죄송한데 좀 더 악사 뭐 이런 말 써도 되나요? MB보다 더 안 좋죠. 네. 그런데 일단 비슷한 유형이라는 거예요. 사악이라는 표현을 쓰시려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정치인이니까 조심. 근데 이걸로 지금 승부를 걸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MB처럼 이재명은 이게 사람이 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건 뭐 다 안다. 뭐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유능하다. 경기도지사 하면서 계곡에 이런 불법 이런 거 다 쳐낸 거. 청계천한 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뭐 판교라든가 이런 데 개발한 이 업적들 뭐 그다음에 파주 이런 거 내세우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해낼 것이다. 국민들의 일자리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걸 거예요. 유능한 일머리가 있다. 유능한 걸로 해낸다. 그러니까 좀 사람은 좀 별로지만 뭐 그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굉장히 공정하고 뭐 이런 정의로운 이런 게 있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내부에서 몰라도 전체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건 많이 쇠퇴해서 지금은 정의로운 검사의 어떤 이미지는 거의 없어졌어요. 홍준표 후보가 계속 도덕성이 아니 그건 홍준표 후보가 그래서가 아니라 수사를 받잖아요. 지금 수사를 받고 그런 사건들이 불거지고 또 거기가 그게 다 깨끗하게 해명이 안 됐고 실제 그중에 일부는 문제가 또 있어 보이고 또 이번에 또 어쨌든 징계 청구라든지 이런 판결들 나온 걸 보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2개월 징계도 사실은 부족하고 파면해야 마땅하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법원에서 1심 판결이 그렇죠. 법원에서 상당히 이렇게 가혹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이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젊은 층이 봤을 때는 처음에 그 환상이 많이 깨졌어요. 그러면 어쨌든 피장파장하게 이렇게 뭔가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죠. 도덕성 문제를 여론조사를 물어봤을 때 보통 이제 이재명이 좀 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기도 문제가 있다. 피장파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는 행정 경험도 있고 노련하고 아주 또 하는 거 보면 노련한 거 맞죠. 보면 어제 뭐 의원들을 갖고 논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초짜에다가 엄벙덤벙대고 국정운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누굴 뽑겠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수 더 위에 노련한 사람이 딱 해서 꾸짖는 버전으로 가야 된다. 꾸짖는 버전. 꾸짖는 버전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국민들이 그런 걸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고 나서도 중요하다. 그럼 되고 나서 누가 정말 이 4년 반 동안 털어져 버린 이 나라를 바로잡을 거냐. 뭐 그렇죠. 이거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하셔야 거죠. 되는데 네. 그러면 일단은 이 본선에 진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본선 경쟁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어차피 이 상황에서 역선택 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여론조사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뉴스토마토가 한 거에서는 이 양자 가상 대결, 강차대결 홍준표 45.9, 이재명 36.4 나오고 윤석열은 그것보다 좀 격차가 더 작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도 보면 홍준표 49.6, 이재명 35.5 이렇게 나오고 윤석열은 그것과 비슷한 격차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맞대결에서도 가상대결에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지만 그동안 역선택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그전에 이 세밀히 뜯어보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지만 같은 조사에서 그때 당시에 이낙연, 이재명이 들어온 조사를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는 싹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본선에서는 그 윤석열을 찍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또 책임당원 투표가 50%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약간 철회를 했지만 위장당원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 위험한 발언.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가 과연 이게 본선에서 다 그 홍준표 후보를 찍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거 한 몇 달 전에 네. 그때는 뭐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이었으니까 네.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역선택 아니야 좀 그런 생각 좀 솔직히 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 캠프 왔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분석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다음 홍준표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 지금은 여론을 주도하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크게 보면 이제 팸코, FM 코리아라고 팸코가 있고 이제 주로 20, 30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연령층은 또 다른 게 있어요. 맘카페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DC 인사이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MLB 파크라고 MLB 있어요. 파크. 예,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 한 3개 정도 보는데 그 MLB 파크는 완전히 문바고 그 다음에 또 DC 인사이드는 약간 이제 중도좌 정도 성향인데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FM 코리아, 팸코 같은 경우에는 좀 우파 성향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니까 이 팸코가 홍준표 팬카페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추 봤을 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이 한 1000명 정도는 돼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사실 저희가요 캠프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캠프에서 우리는 온라인 선거운동원 이 봉사자 자원봉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캠프가 거의 아주 규모가 작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는 매머드급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게 대선 캠프야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랬죠. 지금은 사람 많이 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와 있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저나 뭐 최재형 원장 이래서 좀 온 거지. 뭐 그렇게 막 밑에 자원봉사자가 많고 손발이 많지가 않네요. 네, 손발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래가지고 무슨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미디어도 있고 뉴미디어 있고 막 할 거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뭐 무슨 그 온라인 쪽에 뭐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보니까 거의 없는데 어디서 만드냐? 그런 데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올리고 막 퍼나르는 거예요. 2030, 40에서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그 인기가 높으니까는 그, 네. 그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이제. 네, 그러니까 퍼뜨리고. 그들이 선거운동을 알아서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수백, 수천 명의 자발적 선거 운동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온라인에서. 그러면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역선택을 하려는 주체가 젊은 세대, 2030, 40 세대가 역선택을 하려는 주체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쪽이 그 열렬한 지지층이 진성 지지층인 거예요. 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처음에 뭐 민주당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을 수 예, 있죠. 예, 예. 우리도 뭐 김재원 의원이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민주당 거꾸로 그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약간 초반에 약간 그런 게 약간 있다가 그냥 그거는 이런 어떤 거대한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문파들이 이런 얘기 말을 해도 네, 되죠. 됩니다. 문파. 예, 예. 네, 그 친문 세력들이 주축이 되었던 맘카페 그 이제 대표나 이렇게 회원들이 이렇게 모임 당원 모임 예, 하는데 예, 예. 막 온 거예요. 우리 당원이 됐어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홍준표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책임 당원이래요. 아, 네, 책임 근데 당원의 과거에 뜻으로. 문재인을 지지를 했대요. 네. 네, 지지를 했는데 민주당의 권리당원. 민주당 당원이. 권리 당원이었죠. 당원이었다가. 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지지를 다 철회하고 지지 처리하고. 철회하고 예, 예. 홍준표 후보 지지하면서 그분들이 홍준표를 지지한다. 우리 당의 당원이 되신 거예요. 책임 당원이. 예? 그런데 이분들이 홍준표 후보랑 막 사진 찍고 저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분들이. 그죠? 저 문자 폭탄 막 제가 맞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저까지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수적 가치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이게 팬심이잖아요. 팬심.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이게 뭐 다양한 지지층이 있지만 어떤 가치나 이런 것보다 또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하는 말도 다 좋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능성을 발견한 게 우리가 홍준표 후보를 잘 활용해서 죄송한데 후보님한테는 당연하죠. 잘 활용해서 이분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 2040의 이 팬덤을 잘 모아내면 저는 우리 보수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를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한테 확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네. 그러면 일종의 대세론까지 느끼시는 건가요? 윤석열 대세론은 물러가고 대세론이 대체가 됐나? 네, 저는 적어도 한 40대까지는 대세론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확률을 한 몇 %라고 보세요? 물론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100%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근데 저는 한 60%에서 70% 정도? 70%?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면 뭐 됐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어쨌든 1대1 그 구도로 이재명하고의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하고의 격차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이 나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비교할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홍준표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이. 네,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너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몇 가지 지금 누가 더 낫냐, 뭐 또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더 행정 경험도 많고 좀 더 유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저 사람은 정치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뭐 이런 게 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앞서고. 그런데 또 말발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또 뒤지지 않고. 이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아주 민주당 골수 빼고는 그냥 홍준표 후보를 쉽게 선택을 하거든요. 제가 제 친구들 봐도 이제 제 또래, 제가 40대 후반인데 제 또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40대 후반 같은 경우 막 팬심까지는 아니에요. 팬덤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야, 그냥 뭐 대안이 있냐? 그냥 홍준표밖에 없지.
이런 얘기를. 예, 뭐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동의를 합니다. 2030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하고 40대까지 확산되고 40대까지 있죠. 확산되고 또 뭐 호남에서도 좀 지지율이 높고 그 외연 확장이라고 봐야죠 일단. 네네. 그 뭐 역선택 이야기는 지금 네. 거의 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앞으로 오히려 역선택은요. 네, 지금은 윤석열 쪽에? 아니 지금은 사실은 저는 지금은 살짝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그러니까. 네, 그 갈 이야기가- 가능성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지난주부터 좀 걱정되기 시작해서 왜냐하면 그 결국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입장 바꿨을 때 제가 민주당 같으면 저는 윤석열 후보 나오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자, 근데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선대위원장이면은 좀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도 뭐 생각을 하셔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가장 걱정이 이제 당원이죠, 당원. 당원수, 책임 네, 당원 투표. 저희는 뭐 어쨌든 지금 여론은 어차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네. 또 젊은이들 사이에선 대세와 어떤 팬덤이 이미 형성돼서 홍준표 현상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제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 바람은 확산되면 확산되지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뭐 얼마 안 남았고 또. 그렇죠. 이걸 얼마나 더 크게 확산시키냐. 예. 이제 이걸 더 붐업시키는 게 예. 과제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원으로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20, 30, 40대는 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뭐 대충 그 행동 반경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0, 70대 당원들 같은 경우 요지부동인 거예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초장부터 이렇게 그 입도 선매를 한 게 있잖아, 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때 당협위원장들을 미리미리 네, 이렇게 다 네. 선정을 했잖아요. 집단으로 지지 성명하고 네. 빨리 당이 들어오라고 네. 성명 발표하고 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아까 왜 윤석열 네. 후보를 지지를 안 했느냐 물었을 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렇게 줄 세우는 정치를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을 탈당을 했었죠. 그 문재인 세력이 싫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게 패권주의였는데 이렇게 다수 세력이 이렇게 자꾸 줄을 세우고 비민주적으로 행동을 하고 공천권에서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아주 반감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줄을 세우고 네, 연판장을 쓰고 그러면 연판장에 야 이름 써라 이러면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 내 네. 자발적 의사하고 좀 다르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압도적으로 그때는 1등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안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썼으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발목이 잡히는 다 발표해 버리는데 뭐.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의 가치가 뭐냐 자유인데 이건 자유의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저는 이제 비판도 하고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문자도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는 정치 구태다 이거는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답신이 왔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하고 하더니 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실망 많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당원을 입도선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건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밑에 당원들을 직접 접촉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유튜브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네. 당원들한테 직접 저희가 호소를 해야죠. 왜 지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계속 호소를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지금 와서 줄 세우는 것은 좀 어렵죠. 그죠? 예, 예, 그건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당원들, 밑바닥에 당원들 줄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해서 설득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찌됐든 우리의 뭐랄까, 팬덤, 우리의 팬들이 또 많은 또 역할을 해 주셔서, 분위기를 바람을 좀 더 돌풍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당원분들 이제 제가 60, 70대 당원들한테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논리가 다른 것도 뭐 얘기 많이 해요. 뭐 국정운영 준비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 그동안 조국하고 싸운 거 다 감사한데 우리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가장 저는 중요한 게 일단 어쨌든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그리고 보수가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우리 당 그리고 우리의 세력 이런 게 이제 결국에는 확산이 되고 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가면서 안정되게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는데 우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미래 세대, 그러니까 2030, 40 세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들과 소통하면서 사실 기존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사실 이미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심전심이잖아요. 사실은 말씀 안 하셔도 뭐 너무 나라 걱정 많이 하셔, 너무 지나치게 하셔서 쓰러질까봐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게임하듯이 막 놀면서 홍할배라고 해서 그 아이돌로 홍할배가 선택이 되신 거예요. 그게 뭐 홍할배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았든 어쨌든 홍할배가 선택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심점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홍할배를 좀 활용하자. 죄송합니다. 홍할배 혹시 들으시면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의 어떤 뛰어남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 홍준표 후보가 좀 싫으신 분들이라도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 홍준표 후보를 활용하자는 거죠. 이분이 구심점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후보가 되고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세력이 다 보수 우리 세력으로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한테는 그냥 미래가 함께 있는 한 10년, 20년이 이 세대가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들은 타고난 보수가 아니라서 이게 홍하고 막 결합돼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하고 무조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무조건 같이 가는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제에게는. 그래서 이 열기와 이 어떤 팬덤을 절대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솔직히 이거는 저는 어떤 역사적 갈림길에 있다. 우리가 과거처럼 60, 70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보수, 그래서 정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민주당과 끊임없이 피곤한 투쟁을 해가면서 이런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 항상 노인정당이라는 그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그게 아니라 새롭게 올라오는 싹들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어떤 미래가 되면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하는 미래의 혁신 세력이, 그래서 보수가 다 몰락했잖아요, 탄핵 이후에. 근데 이제 새로운 보수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우리 세력으로 같이 가면서 우리가 민주당을 압도하는 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정권을 함께 잡았을 때 이들은 이제 공고하게 우리와 함께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게 저는 이번 대선의 분기점이다. 그래서 이게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누가 더 좋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저도 수긍을 하는데 일단 새로운 보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2030, 40 새로운 또 그것도 보수가 아니죠. 보수. 그렇죠. 어떤 보수의 가치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맘카페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또 사실은 DC 인사이드나 또 일부 이제 다는 아니지만 사실 사실 일부 이제 그 전에 문파 카페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중도나 이쪽 문 쪽에 있었으나 이제 이쪽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홍을 지지하고 홍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팬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보수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 보수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제 홍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지.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원에서 뒤지는 이유가 지금 그런 거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SNS 상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끌고 또 기존의 보수가 아닌 쪽에서도 이 지지를 많이 하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50대 50이니까 50%니까 당원도 소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계층은 연령별로 조금 전에 60대, 70대 말씀을 하셨죠. 네. 있는데 지역별로 영남 중에서도 대구 경북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네, 자, 이게 왜 그러냐. 중요하죠.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구의 국회의원이에요. 수선 국회의원인데, 그리고 또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대구 인연은 대구 검사 생활 3번 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런, 우리 최근에 영남 후보 그 KBS 같이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지지가. 그리고 내일 이 대구에서 합동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일 그 아마 또 이 보수 개멸 책임론 가지고 뭐 서로 공방도 오가고 할 텐데. 네. 자, 그러면 제가 굳이 TK라고 안 하고 기존의 당원들 50%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당원들에 대해 당원들에게 홍준표의 장점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홍준표 후보를 보니까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그 옳은 길에 대한 그러니까 독고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독고다이죠. 옳은 길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자기가 이게 옳다 싶으면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뭐랄까 조직에 순응하지 않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좀 비슷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타협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조금 더 제가 소프트하죠. 좀 더 부드럽긴 하지만 그렇긴 한데 그분도 좀 더 부드러우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 그게 지금 홍준표 인기의 비결이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준표의 캐릭터가 지금 매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파니까 마치 민주당의 과거의 노무현 현상 비슷하게 그 노무현이 그런 독고다이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게 인기를 얻었잖아요. 젊은 층들한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이제 우리 당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고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기득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계속 그 공천 이렇게 지난번 공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행태를 계속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죠?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류들을 사실은 물갈이도 하고 교체하고 정치권에 퇴출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세대 교체 또는 어떤 정치 교체 이거 과연 누가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랬을 때 사실 저는 홍준표라고 생각해요. 욕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예, 홍준표는 욕 먹어가면서 할 것 같거든요. 예, 그 신경 안 쓰고. 근데 이제 사실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좀 기대했죠.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안타깝게 윤석열 후보야말로 사실은 오히려 기존에 이제 구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을 다 모아서 캠프에 다 모셔갔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파리떼라는 표현까지도 쓰셨는데 좀 심한 말씀이시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전 윤 후보도 본인 좀 돌아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너무 경선에 집착한 나머지 본인이 이제 기득권 세력의 구심점이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깨끗함과 더러움의 대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더러움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피상파장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러면은 홍준표는 깨끗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때 성한종 리스트 해서 1심 무죄 받은 이런 그건 다 이야기. 무죄로 무죄가 끝났죠. 됐는데. 끝났는데 그거는 본인 사건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홍준표의 장점은 도덕성에서 우월하다. 윤석열보다. 그러니까 도덕성 우월하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그런 건 다 국민이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선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론조사 그때 설문조사였나요? 그런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한 50% 정도, 이제 도덕성 문제가 있는 후보, 이렇게 집었을 때. 윤석열 후보는 한 38%인가 뭐 그랬고, 홍준표 후보는 갑자기 뚝 떨어져서 한 6%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유력한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큰 스캔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 큰 스캔들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대체 어떻게 정치하면서 모든 게 완벽하게 그냥 티끌 하나 없을 수가 있습니까? 뭐, 그거는 저는 가장 큰 경쟁력 그것보다는 저는 국정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력이 네, 저분부터 계속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돼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붙였을 때 저는 큰 실수는 안 하실 거다. 예, 이재명이 온갖 뭐 이렇게 놀리고 뭐 조롱하고 갑자기 이상한 걸 갖고 나와도 그냥 뭐 허허허 웃으면서 능글능글 잘 대응하실 거고 또 저런 스타일이 이럴 땐 이럴 것이고 저 말을 하면 이 말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 예측하면서 이렇게 워낙 고단수시고 사실 노예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튀어나올 일도 없잖아요. 네, 이미 다 검증이 다 끝났으니까 수십 년간 정치하면서. 이제 어쨌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재명 같은 고단수와 맞섰을 때, 사실 우리 토론할 때처럼 갑자기 어떤 일이 이제 불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사건, 이것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요. 뭐 대장동 사건에서 자꾸 이름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단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뭐가 또 새로 나올지. 그 다음에 저는 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당선이 되었을 때도 저는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권 심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도 민주당은 얼르고 달래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그 압박, 압박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어쨌든 그럭저럭 해갈 것이다. 예전에 이제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진주의료원요. 진주의료원 폐쇄하고 폐원시키고. 그거 뭐 사실 굉장히 그렇죠. 과격한 일이죠. 그거 민노총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결국.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이 민노총의 저 근거지를 저렇게 폐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그 홍준표 지지자에게 들으니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이 귀족 노조를 혁파하겠다는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여간 뭐 노조를 없앨 수는 없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떤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족 노조. 그래서 이런 일을 근데 그때 뭐 엄청난 무리가 일어난 일인데 어쨌든 끝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경남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국정에 있어서, 그리고 또 민주당이 보면 저렇게 보수의 가치라든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원칙론적으로 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홍준표 후보를 그렇게 미워하질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 조국 수홍하고는 다른 얘기인가요? 네, 또 다른 얘기죠. 제가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조금 비교적 합리적인 의원들, 이렇게 국회,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홍준표, 의원은 뭐, 워낙 이렇게 대선배시고, 노련하신 분이라, 뭐, 아마 민주당에서도 함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적이지만 좀 인정하는 거죠. 적장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근데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바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으면 괜찮을 텐데 저만 해도 사실 처음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탈당했을 때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업보거든요. 저는 그냥 제 감수했어요, 사실. 업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업보를 윤석열 후보는 지금 한참 당하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 업보를 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정권을 잡자마자 윤석열 후보의 업보를 당이 함께 짊어져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 죄송한 얘기인데 개인이 좀 그것은 털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선을 저는
도전하는 게 사실 맞았다고 봐요. 다음에.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주안점이 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국정 능력을 봐달라. 이제 유권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서. 네. 물론 윤석열의 약점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고 뭐 장점도 드러나고 하지만은 토론이 아직 건의별 합동 토론회가 4번 더 남았죠. 4번 네. 남았고 1대1 마스 토론이 2번 더 남았는데 어제 원희룡 의원이 홍준표 후보와 부산 토론하고 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잽을 던졌는데 홍준표가 그냥 쓰러지더라. 뭐냐 하면은 수소 이야기. 5년 안에 부울경에 수소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수소를 뭐로 만드나 하니 본인은 러시아 가스나 원자력을 이용해 만들 건지 이렇게 물었는데 수소 갑자기 H2O가 나오더라. 아, 수소를 뭘로 만드는지 물어본 거 아니었어요? 본인은 오늘 해명하기로 수소 경제할 때 러시아 가스와 원자력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러시아 가스와 원자력 중에서 뭘 이용해서 만들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물어보셨나요? 네. 아, 수소를 뭘로 만드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그렇게 어제 제가 볼 때도 듣는 뉘앙스는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원희룡 본인은 이제 이렇게 물어봤던.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실 때 말이죠. 이렇게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으로서. 탈원전을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더 확장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추가 증설을 할 거냐, 아니면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보통 그런 큰 것을 물어보지. 이 원자로를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원자로 이 핵분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누가 압니까? 그거를 알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 전문가한테 시키면 돼요. 그건 이제 골탕먹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좀 눈살이 찌푸려졌었고요. 그 끝났으면 또 됐지. 뭐 또 얘기하냐.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수소는 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물에서 추출되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답이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니죠.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런 너무나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걸 물어보니까 전혀 이런 걸 왜 물어보지? 이런 거예요. 산소와 수소 결합체니까는 수소도 들어가네. 아니, 그렇죠. 이런 걸 왜 물어보지? 근데 이제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거예요. 수소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러면 H2O 물에서 만들죠. 그 물에서 분리하는 거거든요. 물론 물만 가지고 그러니까 수소는 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또 H가 들어간 또 다른 어떤 요소로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물에서 분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경우가. 그래서 그 얘기는 맞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런 걸 물어볼 줄 몰랐으니까 갑자기 띵 해가지고 그럼 물 H2O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좀 사실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제가 수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토론이 많이 남았는데 이 토론에서 아니 그런 건 좀 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지사가 그런 질문을 왜 하시나. 제가 지금 이현주 위원장님 말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 남은 토론회를 서로 이렇게 막 할 게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운영을 어떻게 할래? 이 여소야대, 극심한 여소야대에서 대통령 되고 그동안 또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막 흔들어 놓은 것을 바로 세워야 되고 또 지금 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임기제로 지금 막 갖다 말뚝 박아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변단체나 공개관에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앞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그 문제에 나머지 토론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싶네요. 예. 저는 진짜 보니까 원희룡 지사가 뭐 홍준표 후보한테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뭐 이상한 거 여러 가지 물어보시던데. 그러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검증은 해야죠. 네. 검증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지역적 기술적인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있냐. 전 뭐 제 생각은 그렇고. 근데 하여튼 어제 근데 뜻밖의 그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고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홍준표 후보를
이 지지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경쟁력, 국정 운영 능력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네. 이현주 그 정치인 이현주로서 목표는 네. 뭐가 있습니까? 내년 부산시장 선거 다시 도전하십니까? 그건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은 뭐 일단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그 원칙적인 이야기 말고 아니 이제 일단은 뭐 사실은 뭐 저는 사실은 이 나라를 바로잡는 걸 더 하고 싶어요. 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지금 지방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실은 그게 이제 성폭행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선거였기 선거였죠.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젠더 보궐선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나섰던 게 있고요. 물론 제 고향이니까 부산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 변함이 없지만 네. 뭐 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아니더라도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집권하면 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그런 일을 더 하고 싶죠. 네. 예. 제가 선택할 수만 있으면. 예. 네. 정권 교체가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되든지 네. 뭐 정권 교체가 되면은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 네. 그 어려운 그럼요. 환경 속에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이현주 의원님의 역할은 충분히 찾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오늘 맞습니다. 우리 보수 전사 캠퍼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새로 맡은 자유여전사 이현주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